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014년 3회 기출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우선은 1과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강의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뭐 자료 준비하는 것도 좀 있지만, 이 강의 촬영 세팅하는 게 이틀 걸렸네요, 이틀.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에. 자, 그러면 우선은 이번 회차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컴퓨터 일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컴퓨터 이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아스키 코드하고 소프트웨어 구분, 그 다음에 DBMS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뭐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윈도우즈 7에서는 뭐 디스크 정리나 휴지통, 뭐 디스플레이, 폴더 옵션, 뭐 항상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출제가 됐고, 하드웨어에서 블루레이 디스크나 바이오스, 뭐 자주 나오는 애였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통신망의 종류 자주 출제되는 애고, OSI 7레이어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강의 보고 계시는 뭐죠?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저가 맞는 거야? 이게 맞나 보다. 그죠? 근데 문제에는 저라고 나왔더라고. 표준어는 없으니까. 자, 피싱, 쿠키, 그 다음에, 레스터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비트맵 이미지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비트맵,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비트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파일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의 포맷인 첫 번째 나와 있네요. 레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레스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죠. 자, 레스트가 뭐냐? 우리 처음 듣는 얘기다 하는데, 이 레스터라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트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트맵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트맵은 뭐예요? 바로 확대했을 경우에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비트맵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걸 우리가 레스터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생성되고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그렇죠? 비트. 그 다음에 WMF는 윈도우즈 메타 파일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레스터 아니죠? 이건 몇 번 출제됐었잖아요. 그래서 레스터를 모르더라도 WMF가 여기 얘네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WMF는 뭐야? 메타 파일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 벡터 파일이었죠. 우리 벡터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 비트맵하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 단위로 픽셀 단위로 저장이 되고요. 이 벡터 방식은 좌표, 이런 수학 공식에 의한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맵은 당연히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의 해상도나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보면 구형 폰으로 찍은 거는 1메가 이 정도 되는데 최신 폰 1300메가 픽셀 이 정도 되는 걸로 찍으면 보통 한 3메가에서 5메가 정도의 용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레스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리 파일.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실제 육성인데 이걸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자, 이거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PCM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저장이 된다 그랬죠? 자, 이 PCM으로 저장이 돼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게 바로 이제 웨이브 파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저장되느냐면, 닷웨이브로 저장이 된대요. 그리고 녹음 조건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가변적이에요. 그지?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 MP3, 이게 우리가 동영상이 보통 MP3로 인코딩이 되거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거. 이거 뮤직 플레이어 3 아닌 건 아시죠? 가끔 출제됩니다, 이거. 그랬을 때 얘네가 지금 어느 정도 비트레이트가 되냐면 128kHz 정도 잡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256kHz로 잡게 되면 음질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용량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윈도우즈 미디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가 있고요. 음 높이, 음 길이, 세기, 다양한 음악 기호. 얘는 뭐예요, 우리? 미디 기억나시나요? 미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에 대한 것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디 같은 경우에는 파일 용량이 작죠.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음성 그대로 얘네를 저장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지지만 얘네는 음표 이런 걸 비트로 딱딱딱 하나씩만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작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전자음악 할 때 많이 쓰죠.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구글은 뭐야? 이거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겠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를 전 개발한 건 아니고 그 개발사를 인수한 회사가 이제 구글인 거고, 여러분들 뭐 아시죠? 검색 엔진. 단순한 검색 엔진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마소를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에 어떤 다다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검색 엔진 회사였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는 다음하고 카카오톡하고 이제 합병하기도 했는데, 인터넷 회사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중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PCM이라는 건 음성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an이라는 건 메트로폴리탄이고 WAN이라는 거는 와이드, L은 로컬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 중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서 디스크 한 장에 25기가에서 100기가까지 저장할 수가 있는 거, 블루레이죠. 저 용량으로 본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CDRW는 이제 표준이 700메가까지도 되는데 표준이 650메가예요. 그리고 DVD는 얼마예요? 4.7기가. 그래서 이걸 듀얼 레이어, 얘도 듀얼 레이어가 있는데 듀얼 레이어 하면 9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 디스크는 옛날에 나왔던 건데 얘는 100메가. 이 정도 저장이 되고요. 자, 블루레이 디스크는 기본 싱글 레이어가 25기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쿼드 레이어까지 갑니다. 4장까지. 그래서 100기가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마다 가격이 좀 비싸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블루레이 디스크에 대한 거. 정리해 주시고요. 윈도우즈 7의 디스크 정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 어디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컴퓨터에 가서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크 속성에서 디스크 정리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휴지통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임시 파일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강의 녹음하느라고 이거 윈도우즈 다시 깔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윈도우즈를 다시 깔았어요. 하루 종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우리 디스크 정리라는 거, 그지? 자, 하드디스크에 옳은 거구나. 옳은 거 구하래요.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서 디스크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휴지통에 있는 거, 인터넷 임시 파일, 아니면은 설치 파일, 이런 거, 템포러리 파일, 이런 것들 삭제하는 기능을 디스크 정리 기능이라고 하죠.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장함으로써 접근 속도 빨리 한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을 실행 취소한다. 그런데 이건 복구 아닌가요? 복구?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얘는 복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얘는 실행을 취소한다? 이런 건 좀 빼죠.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윈도우즈에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 시스템 복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됐죠? 자주 출제되는 애네요.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가짜 웹사이트,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 유도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보안 카드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거. 낚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해킹하고 이제 피싱하고의 차이는, 해킹은 어떤 거죠? 어떤 시스템에 침입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망가뜨리는 걸 해킹이라고 그래요. 이건 빼내는 거죠. 자, 웜이라는 거는 애벌레잖아요. 벌레. 그렇다 보니까 존벌레가 어때요? 알 하나 나면 막 1000개, 10,000개씩 막 낳잖아. 그러니까 막 쫙 퍼진다는 의미에서 웜, 이런 거고요. 자, 스니핑이라는 거는 뭐예요? 얘도 이 피싱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피싱이라는 거는 어떤 매개체가 있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미끼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내는 거고, 스니핑은 데이터 통신 선로에 흐르는 신호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니핑, 스나이퍼,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중에서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거 뭐였어요? 쿠키. 이건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또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통신 규정이다. 그래서요.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약속.
그래서 프로토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대화를 나누려면 영어를 알아야 돼요. 컴퓨터들끼리도 대화를 나누려면 한 가지 언어를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을 써야 돼. 그게 바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이냐, 서로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이다 그랬죠. 자, OSI 계층의 세 번째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뻘쭘하게 얘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건 OSI 7레이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네요. 프로토콜에는 흐름 제어, 동기화, 에러 제어 기능 등이 있다. 아주 이거 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네요.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IP다. 대표적인 게 아니라 필수 프로토콜이죠.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TCP/IP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정보 처리나 사무자동화 가면 혹은 커말 1급까지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OSI 7 레이어 이 순서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토콜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몇 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 제어나 동기화 기능, 에러 제어 기능 중에서 하나를 바꿔서 출제를 해요. 굉장히 어렵죠. 뭐 에러 제어가 아니라 뭐랄까 트래픽 제어? 그게 결국 흐름 제어인데 뭐 이렇게 이름을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코말 이름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고요. OSI 7 레이어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강의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순서가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인데 물대네트 셰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우리 코말에서는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두 개의 개방형 시스템이에요.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개방 시스템.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요. UR 컴퓨터가 바로 개방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또 하나의 컴퓨터가 있어요. 서버. 그지? 서버라고 하자. 네이버 서버라고 하자. 얘도 마찬가지로 개방화돼 있어요. 오픈돼 있는 거야. 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오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서로 둘이서 통신을 하려면 필요한 약속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매체로 연결이 될 거냐, 뭐 랜카드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무선 랜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바로 1단계인 물리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되지만 이 안에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오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제어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우리 경로를 우리가 찾아요. 경로 찾는 거고, 전송은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고, 세션은 두 개체 간에 연결하는 부분을 표시하고요. 자, 표현 계층은 서로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리눅스 서버고, 얘는 우리가 쓰는 건 윈도우즈다 그러면 얘네를 서로 번역하는 역할을 표현 계층에서 하고요. 자,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고 계시죠? 이 브라우저가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응용 계층이에요. 그래서 각각 계층마다 이 매칭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7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보통 하고 얘가 이제 하위 계층부터 가는데 외울 때 어떻게 한다? 트랜스포트 전송이거든요. 쉐, 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네요. 그죠? 네트워크 계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2급에는. 자, 다음에 ASCII 코드는 한 문자를 표시하는데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대요. 다음 중 ASCII 코드로 표현 가능한 수는 그랬어요. 이거 아주 자주 나오죠.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알아야 되는 코드가 뭐가 있어요? BCD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세끼가 있었고, 그 다음에 EBCD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비트? 6비트. 페리티 비트까지 7비트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 비트는 6비트입니다. 얘는 데이터 비트가 7비트고요. 얘는 데이터 비트가 8비트예요. 여기다 이제 페리티 비트가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기가 하나씩 더 큽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저장하는 데이터 비트가 요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라는 거는 뭐죠? 바로 이진수 자릿수예요. 그래서 공간이 6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4, 5, 6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거지.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로 들어가니까 0, 1,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0, 1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총 이런 애가 맨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0이잖아요. 우리 이진수의 0. 그 다음에는 여기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우의 수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수의 개수. 그지? 뭐 11 들어가고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러면 이건 우리 이진수 둘이기 때문에 2의 승수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2의 6승하면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이 개수가 나오게 돼요. 몇 개가 나오느냐면 바로 64개가 나오게 됩니다. 2 곱하기 6번 해보세요.
2 곱하기, 이게 지우 가자. 그지? 지우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지?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아? 하나 더 해야 되네? 네, 됐죠? 그러면은 2는 4, 4, 2, 8, 8이 16, 16 곱하기는 32, 32 곱하기는 64. 이렇게 해서 64개가지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세끼는 아까 7개 비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2의 7승이요. 여기다 하나만 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얼마? 128. 그 2비 싸대기는, 이 귀싸대기는 뭐예요? 여기다 곱하기 2를 또 하죠? 그래서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마다 코드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 0이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BCD 코드 같은 경우에는 6비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역 약속을 하는 거야. 넌 0 해. 그럼 다음에 여기서 0, 1을 하나, 둘, 셋, 넷 얘는 넌 A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4가지의 문자를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됐어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요놈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코드는 꼭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됐고요. 다음 중 파일 삭제 시에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에 드래그 드롭한 경우 되죠. 자, USB 메모리, 네트워크 메모리란다. 네트워크 디스크, 여기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지우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USB 메모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서 딜리트 누르시면 얘는 복구가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됐죠? 나머지 아실 테고 휴지통 크기 이것도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고요. 자, 다음 중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정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높은 해상도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만 크기는 더 작게 표시가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강의 설정 사이즈가 있는데 얘를 줄여버리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자,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컴퓨터에 로그온한 모든 사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적용이 된대요.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네요. 다중 플레이 옵션에서는 윈도우즈에서 2 이상의 모니터가 PC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만 나타난대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가 옆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해상도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직 꺼놨는데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살려놓으면 옆에 화면이 보여요.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옮겨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죽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높이도 조정할 수가 있고 뭐 이래요. 얘를 꺼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네를 각각. 얘를 찍고 주 디스플레이로 하면은 얘가 주 디스플레이. 바로 이 시작 버튼. 지금 안 보이시죠? 시작 버튼이 여러분들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2대의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에 좌측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게 노트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PC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트북 그 구석에 박아놨던 애를 가지고 세팅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얘는 노트북은 해상도가 낮아요. 그리고 옆에는 지금 FHD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 말대로라면 해상도가 높은 FHD가 주 모니터가 돼야 되는데요. 이 주 모니터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여기에서 우리 옵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있는데 주 모니터와 부 모니터의 순서는 자동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얘예요. 됐죠?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폴드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폴드 옵션이에요.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할 수가 있다.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김 속성을 이거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와 이게 뭐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 폴더 옵션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폴더 및 검색 옵션 들어가서 보기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여기에 우리 숨긴 파일 및 폴더라는 애가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숨겨져 있는 애들, 속성이 숨겨져 있는 애들은 숨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숨겼어. 이 속성이 가갖고 이 숨김이라고 숨겨버렸어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각각 다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예요? 얘를 조금 아까 우리 나와 있는 폴더 및 검색 옵션에서 한 번에 다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속성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속성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표시만 될 뿐이죠. 그래서 얘도 한번 우리가 숨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숨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김을 했는데 얘가 이걸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이 숨김 옵션이 바뀌었냐? 안 바뀌죠.
그냥 화면에 흐리게 표시할 뿐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보기 기준을 범주로 하였을 경우에 시스템 보안 범주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기를 범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보안 딱 들어갔는데 나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쭉 있네요. 근데 여기 없는 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쭉 가서 보면 백업 및 복원 관리 도구 있는데 사용자 계정 추가는 왜 종종 출제되는 애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사용자 계정 추가는 어디서 합니까?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는 애가 따로 있잖아요. 얘는 뭐 여기에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있는 애가 뭔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야, 관리센터, 방화벽, 시스템, 업데이트, 전원, 백업 복원, 관리 도구 뭐 이런 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설치돼 있으니까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 없을 수도 있어요.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거에는요 없네요. 왜 없을까? 다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탐색기에 대한 기능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요. 폴더와 파일 계층 구조로 표시하는데요. 탐색기, 이 새끼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얘가 탐색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구나. 이런 애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바로가기 키는 홈이래요. 홈 한번 눌러볼까? 자, 여기에 있는데 내가 홈을 눌렀어요, 지금. 홈 누르니까 어디로 가? 이 맨 위로 올라가네. 상위 폴더가 아니거든. 어떻게 가?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뒤로 갑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lt 방향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위쪽 방향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우리 인텔이 상위 폴더잖아. 그래서 Alt 위쪽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위 폴더로, 아래 방향으로 눌러보시면 하위 폴더로 이렇게 열려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의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메뉴 모음, 세부 정보창, 미리 보기 창, 탐색창 등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대요. 한번 볼까? 구성의 레이아웃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데 구성에서 레이아웃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구나. 여기 이쪽에 이런 애들을 표시할 수가 있구나. 이게 결국은 얘잖아. 그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개 소프트웨어,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을 우리 공개 프로그램이라고 한대요. 문제 이것도 까다로우지? 공짜로 주는 거니까, 뭐야, 맞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주는 거예요. 프리웨어. 근데 얘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끼워주는 거예요. 이를 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번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노트북을 사면 MS 오피스 체험판을 깔아줍니다. 번들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을 사면 회사마다 그런 게 있어요. 보건 솔루션? 번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IMF 때 막 한글과 컴퓨터 막 힘들 때는요, 번들로 한글 815라는 걸 끼워줬어요. 그지? 한글 독립, 이런 의미로 해서, 저랑 비슷한 세대나 아니면은, 그 IMF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쉐어웨어는 뭡니까? 이게 공유하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 다음에 데모 버전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아예 기능을 제한을 한 거예요. 바로 MS 오피스 같은 거, 체험판 같은 거. 한 달 딱 쓰고 그냥 끝나버리죠. 네. 자, 패치 버전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거는.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자제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 리콜, 자동차 리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중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래요. 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건 너무 자주 나오죠? 자,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에 대한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대요. 자, 포스트라고 하니까 과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파워. 뭐의 약자예요, 이게? 파워, 원, 셀프, 테스트의 약자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전원을 넣으면 셀프 테스트 하죠. 여러분들 컴퓨터 딱 키면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회사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안에 이제 메모리 테스트, 비디오 카드 테스트, CPU 테스트, 하드디스크 테스트 하고 쭉 넘어갑니다.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로 따다다다닥. 그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됐죠?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바로 포스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램에 저장돼요. 여러분들 램이라는 거는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램에 들어있으면은 기록이 저장이 되고 컴퓨터를 끄면은 킬 때마다 다시 올려줘야 되나요? 아니죠. 롬에 들어있습니다. EEP롬. 요즘에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얘를 다른 말로 펌웨어라고 합니다. 자,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대요. 요즘에는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예전에 제가 처음 컴퓨터 사용할 때, XT 8088, 혹은 286, 386, 486까지, 그 다음에 펜티엄 초기까지도 이 바이오스를 바꾸려면 바이오스 메모리를 바꿔서 꼈어야 했었어요. 비용이 굉장했죠.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주 출제되죠. 자,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는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특정 문자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 그림 차트 등의 OLE 넣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 시간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메모장 여기 없네 바로. 보조 프로그램에서 자, 메모장 이렇게 열어보면 아시겠죠? 자, 현재 시간 넣을 때 뭐 누릅니까? F5키. 자주 나오죠, 이거. 시험 문제.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군요. 색 보정, 설정 변경, 해상도 조정 그랬는데 바탕화면 가젯이라고 그랬는데 얘는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냐면 프로그램 범주에서 하는 거예요. 바탕화면 가젯은. 그래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범주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그램 범주에 가보면 여기에 바탕화면 가젯이라는 애가 있죠. 가젯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시계를 놓는다든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위젯하고 같은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19번까지 됐고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 중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갱신, 조직, 검색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커말에서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2급에서는 얘를 DB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목넷에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럼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딱 눌렀을 때 그 데이터를 실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바로 이 DBMS입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인에서 커말 2급 필기 딱 검색했을 때 두목넷 좋아요라고 보이는 것도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관리하는 애가 바로 누구라고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과목을 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2과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